Okay. Thank you everyone. 네, 감사합니다. joining us this afternoon.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1대1 담화를 준비를 했는데요. 주최 측에도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멋진 단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기 전에요.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전이고요. 저는 솔라스타 벤처스의 매니징 파트너입니다. 딥테크, 즉 AI, VC 투자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솔라스타 벤처스는 아주 IB 인베스트먼트의 미국 지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 아시길 바라겠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잘 유명한 벤처스 투자 기업이기도 하죠. 다음으로는 AI 시대의 일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칼 베네딕트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옥스포드 인터넷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또한 옥스포드 마틴 스쿨의 교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신 연구는 고용과 또 인터넷, 또 기술 등등의 관계를 알아봅니다. 기술 혁신이 우리 경제와 또 노동시장 그리고 또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정말 혁신적인 연구였는데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교수님께서 쓰셨던 저서를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저서를 통해서 자동화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자동화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인사이트 있는 많은 글을 적어두셨습니다. 여러 정부와 또 미디어 그리고 또 다국적 기업들은 이와 같은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기술적인 전환에 해답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행스럽게도 교수님을 모셨는데 일자리의 미래, 특히 AI 시대의 일자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반적인 기반,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번 주제와 연관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네, 먼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소개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울시에도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의 연구와 또 연구가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이죠. 저는 이 분야에 한 10년 정도 일을 해왔습니다. 경제학자로서 근무를 해왔는데 여러 옥스퍼드 대학교의 학자들과 함께 머신러닝을 돌려보았습니다. 모바일 로보틱스 등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제학자들과 또 사회학자들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이 기술과 또 자동화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물론 기술이 아주 쉽게 코드화가 될 수 있고 또 탑다운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자동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실제 연구를 해보니까 새로운 머신러닝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머신들이 즉 기계들이 직접 데이터를 통해서 규칙을 추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서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자동화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더 확장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사람과 또 기계 간의 분업이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 머신러닝의 시대에 또 AI의 시대에는 이런 분업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훨씬 예전부터도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기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분야의 경쟁 우위를 가지게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총 3가지 분야에서 인간들이 강점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창의성 분야, 그리고 복합적인 사회적인 교류, 또한 이 항해 관련된 분야인데요. 첫 번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챗GPT와 또 AI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상당히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모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년 전에 생각을 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조금 변화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과거의 기술적인 혁명과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예전에도 산업혁명이라거나 혹은 그로 인해 발생했던 스팀이라거나 증기라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한 기술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지만 일자리가 없었죠. 예전에는 간의 수공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시계가 등장을 했던 것도 획기적인 발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법령 기술이 등장을 했죠. 전기라거나 혹은 내연기관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 공장을 완전히 바꾸었고요. 여러 전기 산업을 변모시키고 또 교통 산업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산업들을 완전히 등장시키게 되었죠. 그리고 또 컴퓨터 기반의 혁명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책에도 적었지만 이것은 첫 번째 산업혁명과도 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자동화를 이끌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산업혁명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만들어냈던 것이 특이할 만했습니다. 예전에는 마차가 있었습니다만 마차는 매우 비쌌죠. 그래서 차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교통이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혁명의 경우에는 섬유 산업이 완전히 자동화되었습니다. 즉 이미 하고 있던 것들을 자동화를 시켰는데 컴퓨터 혁명의 경우에도 새로운 직업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은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앱 같은 경우에도 물론 배달앱 전에도 배달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더욱더 효율적으로 더욱더 생산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조금 더 최신의 젠 AI에 대해서도 조금 뒤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방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10년 전부터 이미 이 연구를 하고 계신 게 놀랍습니다. 그때부터 진행을 하셨는데 이 주제가 오늘날에도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고 또 시의적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해 주신 첫 번째 주제로 돌아가게 되면요. 좀 놀랍긴 합니다. 왜냐하면 창의성을 요하는 직업들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이 기술 혁명에 있어서도 물론 저희가 이 부분을 먼저 다뤄보고자 하는데 교수님의 저서에서 여러 역사적인 기술 혁명을 다루십니다.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인사이트가 있을까요? 특히 스타트업 대표라거나 혹은 창업가라고 한다면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를 바탕으로 좀 유용한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단기 혹은 중기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기술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체를 하는 기술, 자동화하는 기술이 있고요. 또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기술이 있고요. 또 이들은 오퍼레이터를 완전히 대체시켰죠. 한편으로는 이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먼 우주를 바라볼 수 있게 도입된 새로운 기술이었습니다. 미리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기술이 대체를 하는 것인지 혹은 아닌 것인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마차를 대체를 했죠. 그리고 이제 말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완전히 새로운 보안 산업을 만들어냈고 또 도로 운송 교통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또 레저라거나 혹은 새로운 산업이 그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었기 때문이죠. 또 차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 산업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컴퓨터라거나 AI에 있어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기술이 뭘 하고 뭘 할 수 없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가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창의성을 자동화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젠 AI는 이를 가능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정한 유형의 창의성이 재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SAT 시험을 잘 푸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또 챗GPT를 보고 셰익스피어의 형태로 편지를 써달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셰익스피어도 이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생성형 AI에서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AI는 최적화하는 건 잘합니다. 리워드가 있기 때문이죠. 비디오 게임의 경우에도 게임 스코어를 극대화하는 것은 가능하죠. 그런데 창의성의 경우에는 무엇을 위해서 최적화를 하는가? 셰익스피어를 따라한다라고는 해도 이게 혁신이 될 것인가? 그리고 프롬프트에 상당히 창의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는데 AI가 또 한편으로는 잘못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요. AI가 이 기술 민주화를 통해서 콘텐츠 생성의 장벽을 낮춰주는 것은 스타트업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은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장벽이 낮춰지게 된다면 한편으로는 이 기존에 존재하는 플레이어들이 계속해서 그냥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버 택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반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체포도 있었고 또 런던이나 파리에서도 비슷한 소요가 있었죠. 또 미국의 여러 도시들을 보더라도 기존의 택시 운전사들의 경우에도 요금 감면의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했던 거죠. 그리고 AI가 콘텐츠 생성 분야에서도 진입 장벽을 낮추게 되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시장에도 좋은 소식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여러 정치적인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장이 이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도 있고요. 할리우드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파업이 있죠. 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또 여러 가지 포인트 통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AI의 임팩트라고 할 때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어제도 이제 기조연설 주신 분이 이제 동료들과 있었던 일화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1 unicorn entrepreneur. 1인 유니콘 기업의 가치가 10억 달러 규모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과도 조금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앞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스타트업 뭐 창업가인 분들 계시면은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Nobody? 창업가이신 분들 안 계시나요? Students? 학생분들 계시나요? Okay. 네. Business leaders? 비즈니스 리더분들 계시나요? 큰 회사에서 오셨다든지. 네. Diverse group, I guess. 네, All right, 다양한 so let's 그룹인 것 go back 같네요. to some of the points that you were talking about.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그런 뭐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술이 대체하는 기능을 가질 수도 있고 기존의 산업을 강화하는 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스타트업은 기술 혁신가일 수도 있고 뭐 직원과 고용주의 관계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다음 질문에 관련해서 스타트업이 기술의 혁신가라고 가정을 하고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ve noticed related to 제가 enabling versus replacing. 이 대체와 기술의 대체 가능성 아니면은 기존 업계의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오늘날의 많은 AI 기술이 And are promoting the concept of their AI technology. AI 기술이 코파일럿이다라는 개념을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코파일럿의 개념으로서 AI 프로덕트들이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I가 But whether really is 정말로 enabling technology and not 사람들을 위한 핵심 기술로서 대체 기술이 사람들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혁신가분들을 위해서 어떤 섹터, 어떤 분야에서 정말로 기술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좋은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교수님 생각을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데요. 우선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마케팅도 이제 매우 중요로 하죠. 코파일럿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뭐 자동화로 다 바꿔버린다는 것보다 훨씬 더 어감이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 마케팅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했듯이 생성형 AI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생성형 AI는 여러 케이스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각각 다른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텍스트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정보,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지에 따라서 뭐 새로운 사건을 조사하는 기자라든지 뭐 교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생성해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회사로서는 사람 직원을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것을 고려를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것을 100%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 직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벤치마크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챗봇 같은 것이 이제 이 레퍼런스가 실제로 있는 것인지 이 정보가 실제로 옳은 것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게 조금 어렵지만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이제 학회 안에서도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의견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항상 신뢰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든지 신뢰성이 이제 키포인트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근 미래 안에는 이러한 이유로 신뢰성이라는 차원의 이유로 이 사람 직원을 두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코파일럿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제가 근데 질문의 두 번째 부분을 까먹었는데요. 스타트업과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코파일럿으로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진입 장벽을 없앤다고 이야기를 했죠. 몇 년 전에는 큰 테크 기업들이 거의
난공불락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조금 덜 그런 것 같아요. 이 장벽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가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덜 명확한 것 같은데요. 물론 장벽 자체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미 뭐 바이메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미 릴리즈된 모델들을 보면요, 스타트업들이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파운데이셔널 모델을 바로 마켓에서 가져가서 자기들의 데이터에 맞게 파인 튜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들이 정확하게 큐레이팅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평균적인 사람 직원의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큐레이팅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은 성과가 더 높아질 수 있고요. 특히 고객 서비스 같은 경우에 고객 서비스 보시라고 하면 그 데이터를 파인 튜닝해서 사람들의 뭐 질문과 대응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겠고 아니면은 뭐 암을 진단하는 것이라든지 뭐 그런 의료 정보들을 위해서 그렇게 목적에 맞게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더 이상 첫 단계부터 스타트업이 힘들게 이 모델 자체를 개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자금이 덜 들어가는 일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고 그리고 스타트업이 사실 데이터 세트의 규모 차원에서는 기존 대기업보다 더 큰 데이터 세트를 가지기는 매우 힘든 점이죠. 그래서 평균적인 스타트업들은 결국에는 그 아이디어가 더 빛을 발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AI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이전에는 할 수 없는 것인데 AI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좋은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저라고 하나의 뾰족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한번 해보면 좋은 질문일 것 같습니다. 꼭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한다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AI를 통해서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콜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을 자동화한다면은 효율성이 그 특정 업계에서는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겠죠. 그런데 콜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인건비가 이미 비싼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진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죠. AI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확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큰 회사들이 더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덕트를 이제 만드는 것에 대비해서 그럴 수 있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많은 핵심 기술을 스타트업들이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BMW라든지 메르세디스 벤츠 같은 경우가 EV 부분을 전기차 부분을 혁신화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모든 업계에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이제 AI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좋은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오픈 AI 같은 회사들이 구글이라든지 뭐 메타 플랫폼 같은 회사와 대비해서도 굉장히 큰 인상을 남겼죠.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방법으로 오픈 AI 자체도 이제 펀딩을 받은 기업이고요. 사모펀드의 펀딩을 받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근데 그 오픈 AI의 발전이 사실은 AI 스타트업들에게도 타격을 준 것 같기도 해요. AI 스타트업들 중에 그들 이제 AI 아키텍처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들이라든지 뭐 2018년, 2019년대 그 데이터 아키텍처를 사용하던 AI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또 타격을 입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들은 굉장히 빠르게 이러한 새로운 기술, AI 기술 발전에 빠르게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략과 관련된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교수님께서는 스타트업들에게 만약에 앱을 만드는 스타트업이라면 아니면 뭐 다른 테크 스타트업이라면 플랫폼 기술을 만들 때 플랫폼 기술 자체가 금강 기술 자체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제안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네, 또 다른 좋은 질문이네요. 좀 뻔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당연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이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중앙화된 경제 시스템이 더 어드밴티지가 있는 이유가 있죠. 특히 기술 애플리케이션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베팅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소비엣 유니언의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소비엣 유니언의 발명가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국방부에 가서 이제 내 발명물을 이제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국가기관에 가서 펀딩을 요청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런 국가기관에서 우리는 너의 아이디어를 펀딩할 수 없다라는 대답을 받을 만한 그런 몇 가지 옵션이 안 된다고 하면 미국이라고 하면은 더 펀딩을 요청할 수 있는 더 많은 옵션이 있을 수 있겠죠.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그리고 구글도 사실 투자에 처음에는 뭐 난항을 겪었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으로서는 더더욱 내재적으로 불확실성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더 다변화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 기술에 투자했는데 뭐 다음 해에 돼서 이미 낡은 기술이 되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전에 얘기하고 있던 걸로 다시 돌아와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큰 데이터는 아니지만 데이터 사이즈 차원에서는 작을 수 있지만 가치 있는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특정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가지고 그 이전에 말한 것처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모델을 파인 튜닝 하는 데 사용하면은 애자일하게 움직여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내부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체를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질문 드릴게요. AI가 기술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가 이것이 스타트업들의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예측 중에 하나가 결국 사람들이 점점 덜 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덜 일하면서 더 일이 아닌 것들을 할 시간이 많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어제 제 미국인 친구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한국 사람들은 더 일을 찾아서 계속 할 것이다 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면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I don't know. 1930년대 영국 경제에서 존 케인스는 경제 관련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때 그는 농업이 점점 더 자동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광공업이 또 자동화가 되고 있고 또 제조업도 자동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1세기 안에는 사람들이 한 주당 15시간 일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산성에 집중을 한 것인데요. 미국의 생산성의 경우에는 한 4배 정도 그리고 8배 정도 증가를 했죠. 1900년대에 비해서요.
동시에 사람들이 레저 활동에 소요하는 시간은 10% 정도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를 하는 시간은 8배가 증가를 했고 레저 활동을 하는 시간은 10%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엄청나게 놀라운 수치이죠. 한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더 안 좋으면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쉬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여행 같은 경우에도 아직 비싸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고 싶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상품이 더욱더 싸지면서 사람들은 경험을 더욱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위한 비용을 기꺼이 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레저를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레저 산업 부분이 더욱더 커집니다. 관광 산업이라거나 여행 산업이 대표적인 예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점점 더 자동화가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체험을 하는데 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동화가 더 많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GDP의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건강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건강 분야도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VC에서 계속 이와 같은 트렌드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 일관적인 패턴인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라거나 체험이라거나 여행 분야로 투자가 일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조금 더 방향을 바꾸어서요. 스타트업이라거나 혹은 기업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가라거나 혹은 AI 개발가가 아니더라도 유저 차원에서 즉 AI의 유저로서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데요. 고용주라거나 아니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AI를 통해서 효율성을 증진하고 싶은 기업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은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AI가 도입이 될 경우에 ROI가 좀 높아질 것 같은 비즈니스 부문이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동화 기술의 경우에는 이 생산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자동화를 이끈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에 유리하게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 차원에서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논의를 했던 것처럼 AI의 경우에는 창의적인 사고를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만 창의성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컨셉을 조금 재현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배트맨 플롯을 만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존의 아이디어를 결합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즉, 이 후속작을 만드는 데 AI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완전히 새로운 내러티브를 제작을 하는 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저희가 아까 이야기를 나누었던 이 복합적인 사회적인 교류에 있어서도 AI가 가상 인터랙션을 모방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AI는 사실 바디가 없죠. 실제 이 현실에서 소통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평생 지하에서 책만 읽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되겠죠. 현실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특정한 관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진으로만 볼 수 있게 될 것이기도 하고요. 즉,
AI는 대면 소통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AI가 여러분들의 러브레터를 작성을 해준다라거나 하면 오히려 첫 번째 데이트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더욱더 중요해지겠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전부 원격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도 점점 더 분절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오히려 대면 소통과 또 대면 관계는 더욱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특히 스타트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정보와 또 거짓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서 이 사람 간의 신뢰가 프리미엄으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실력 있는 의사들은 환자들로 하여금 이 사교성이 좋은, 즉 신뢰가 있는 의사들은 사람들에게 이 약을 복용하도록 설득을 하기 위해서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스타트업이시라면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십시오. 이런 식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면 좋을지 깊이 있게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관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요. 앞으로 더욱더 중요시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욕타임즈의 컬럼니스트 중에서 이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20년 전에 사람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어디에서건 일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또 도시가 필요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디지털 기술이 오늘날에도 아주 집중된 클러스터에서 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 특허 같은 경우에도 또 AI와 관련된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특정된 이 집중된 클러스터에서 발휘되지 않습니까? Can I follow up on that? 여기에서 후속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One of the keywords of this year's World Knowledge 올해 세계 지식 포럼의 중요한 주제 중 held 하나는 in conjunction with Try Everything 지금 Try Everything과 같이 열리고 있죠. was the word technium that was introduced. 테크니엄이라는 것인데요. 어제 개회사에서 처음 도입된 주제였습니다. The opening speaker indicated 그때 기조 연설을 해주신 분께서는 한국을 테크니엄, 즉 실리콘밸리와 같은 대형 기술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테크 스타트업들이 한국으로 모이도록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미래에 AI가 많은 일들을 해줄 텐데 우리는 다른 일들을 할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기술은 어떻게 될까요? 현대 도시에서의 이 기술들은 스타트업들의 더욱더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혹은 의미가 퇴색이 될까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재를 전 세계적으로 유입을 하게 되는 이 유인책이 뭘까요? 이 뮌헨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독일, 남부 독일의 아주 조그마한 도시인데요. 뉴욕에서 또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를 하는데 이곳에 갔을 때 새로 관계를 구축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고충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뉴욕의 경우에는 상당히 사람들이 다양하죠. 옥스퍼드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130여 개의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곳에는 다양한 인재들을 영입을 하는 게 쉽습니다. 그런 식의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미국은 이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어느 정도는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베를린도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를린도 점점 더 국제적인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약간의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기는 했죠. 왜냐하면 이 젊은 베를리너들은 런던에 살기를 원하지만 주거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회사를 설립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알죠. 반면에 베를린의 경우에는 물론 지금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초기 비용은 좀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도 괜찮고 또 편의시설도 좋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영입하기에 좋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다음 실리콘밸리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국제적인 마인드가 필요하고 또한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필요하고 또 좋은 대학교가 필요할 것이고요. 스탠퍼드 대학교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실리콘밸리의 부상에 있어서요. 그 다음으로는 이 대기업들을 이끌게 되면은 스노우볼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애틀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오게 되면서 생태계가 더욱더 커지게 되었죠. 뮌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멘스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서 큰 혜택을 보게 되었죠. 클러스터가 그 주변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주거비를 합리적으로 만들고 또 대학이라거나 아니면 성공적인 기업들을 그곳에 유치를 한다라거나 그 문화적인 개방성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샌프란시스코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팬데믹의 타격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그때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많이 있었긴 한데요. 최근에는 이 오픈 AI라거나 혹은 젠 AI 기업들이 샌프란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난 한 6개월 정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이 젊은 인재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이 기업가적인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방향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즉 스타트업들이 조금 더 이 사회 전반에 있어서, 경제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이 기조 연설자, 즉 애플의 스티브 워즈니어과 또 오픈 AI의 샘 올트만께서 AI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정부와 또 여러 규제 당국이 이 AI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주제에 대해서 교수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특히 이 기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네,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규제는 불편함과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죠. 안타깝지만 규제가 생기면 불편함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규제에 따라서 또 무언가에 대해서 스탠스가 많이 결정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진입장벽을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스타트업 같은 새로운 회사들이 그 시장에 진입하고 싶어 할 때 진입장벽을 만드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AI 규제도 이런 부분에서 진입장벽을 세운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법들도 함께 고려를 안 할 수 없겠죠.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특히 스타트업들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큰 회사들은 이제 시장 점유율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비율을 상승시킬 수 있지만 스타트업들에게는 조금 힘든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소스 관리의 차원에서도 이제 새로운 규제 준수를 하는 것이 꼭 쉽지만 않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커뮤니티가 항상 그런
일관적인 어젠다를 푸시하게 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스타트업 커뮤니티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각각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규제와 관련되어서는 스타트업 커뮤니티가 조금 더 뭉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발언권을 가지기 위해서요. 그렇게 함으로써 규제를 통해서 혁신을 위한 경쟁에 너무 저해되지 않도록 조금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고요. 스타트업들이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고 참여해서 규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하지 않으면 나를 대신해서 그것을 해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그런데 당연히 프로덕트 개발도 해야 되죠. 좋은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도 물론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일이지만요. 윤리적으로 또 AI를 사용하지만 윤리적으로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좋은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이 AI를 통해서 뭔가 기존의 것들을 강화하거나 하는 것을 기업가로서는 원하겠죠. 기업가라면 나의 새로운 프로덕트나 내가 소개하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이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말하고 있던 거와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 불가능했는데 이제 AI로 가능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새로운 프로덕트로 발현될 수 있는가가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규제가 일어난다면 그 커뮤니티의 일부로서 목소리를 내고 준법을 위해서 윤리적인 부분을 준수를 하면서도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으로서 할 것이 많지만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게 정말 이해가 됩니다. 이전에는 저도 스타트업 오퍼레이터였는데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다 보면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런 규제라든지 하는 시장의 더 큰 부분을 간과하게 되기 쉬운데, 스타트업도 사회에서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몇 분 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질문 드리고 30초 안에 답을 해주셔야 저희가 질문을 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지막 질문은 딱 한마디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무엇이 될까요? 기업가들에게, 사업가들에게, 아니면 그냥 여기 모인 관중들분들에게 한마디로 AI 회사든 AI 응용 회사든 AI를 사용하는 개인이다 한마디로 조언을 주신다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했던 거를 좀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AI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결국 아까 했던 얘기이기는 한데요. 꼭 자동화의 차원을 넘어서 이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AI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망원경의 비유를 들었는데 망원경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범위로까지 사람들의 시야가 넓어진 것처럼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3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을 조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에 마이크 있나요?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전달 가능할까요? 이름과 하시는 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kay. Hello, thank you for both.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대담이었습니다. Ask a question regarding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you said back in the 30s. 지난 30년대에 By now, we would be working 15 hours per week. And I was 30년대 지금은 이제 이때쯤 되면 일주일에 15시간 정도 일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제쯤 저희 사회가 정말로 주 15시간 일하면서 이 정도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AI를 사용해서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쉬운 답이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오늘부터 당장 15시간 일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죠. 15시간, 뭐 8년 전에 그런 것처럼 그때 결정을 낸 그런 것처럼 사실은 원론적으로 따지자면 지금 당장부터 시작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실 뭐 더 높은 소득을 위해서든 자기 개발을 위해서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보면 항상 흥미롭기는 한데요. 또 사회마다 다를 수 있죠. 미국에서는 뭐 한국도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을 좀 많이 하죠. 유럽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40시간 주 40시간을 일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사실 탑다운으로 이루어지는 변경 사항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물론 이제 뭐 정치적인 캠페인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죠. 어떤 정당에서는 뭐 정치 캠페인을 하면서 주 몇 시간 뭐 업무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내걸고 실제로 적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탑다운인 차원에 많은데요. 그래서 정말 딱 잘라서 언제 15시간 정도 사람들이 일하게 될 것 같다라고 말하기는 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본인이 15시간을 원해서 원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탑다운으로 그런 정책적인 결정이 내려질 건지 그런 것도 알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네요.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그 질문의 혹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15시간을 일하고 싶으셔서 물어보신 건가요? 아,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주 140시간은 일하는 것 같아서요. 저는 예술가인데요. 그래서 뭐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닌데 그냥 일을 많이 하게 돼서 그런데 제 친구들과 모이면은 이제 좀 불안정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데 제 업무 시간 일하는 시간 자체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또 친구들과 만나면은 그냥 많이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원하면은 또 제가 이제 회사를 위해서 원하는 게 아니니까 원하면은 15시간 일할 수도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하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언제쯤 뭔가 용납이 될 만한 좀 흔한 일이 될지 그런 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이름과 하시는 일 좀 말씀. 네, 제 이름은 박혜진이고요. 저는 스타트업 인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교수님의 비전에 궁금합니다. 특히 중산층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중산층이 뭐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가 궁금하신데요. 왜냐하면 요즘 뉴스를 보면 인플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많은 뉴스가 인플레와 저소득 가구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AI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교수님께서 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특히 이런 IT 섹터에서 AI 등의 도움으로 더 발전을 할 수 있다. 아니면은 기업도 더 뭔가 뭐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더 큰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IT 섹터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업가가 아닌 사람이라든지 의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AI로 통한 발전과 편의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싶고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만 또 현실적으로도 생각하고 싶기도 하기 때문에 교수님 의견이 궁금하네요. 네. 네. 우선은 기술이 모든 것에 대한 솔루션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명한 일이죠. 그리고 정책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뭐 물가 안정이라든지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글로벌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규제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요. 하지만 그래도 정부의 역할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주택 비용 안정화라든지라는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이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술이 여러 부분에서 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정책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조금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신기술 같은 것이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면 콘텐츠를 만들고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콘텐츠 등을 만드는 게 조금 더 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스스로의 그 튜터처럼 기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교육 같은 것을 체험을 해보면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새로운 학습 기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런 모든 차원들을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기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이 단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긍정적으로 태도를 가지면 좋겠지만 물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되어서요. 이제 오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레이 교수님 오늘 여러 인사이트 나누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시간 내서 저희 담화 들어주신 분들도